트럼프의 로직은 간단해요. 아메리카 온리를 통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건 줄을 서시오예요. 도와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페널티를 덜 준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혹독하게 줄을 세우려는 입장인데, 그럼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3세계 국가들끼리 뭉쳐봅시다. 그런 거버넌스 체계가 없죠. 시도조차 안 하는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 이후로 더 격화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안 끝날 수도 있지만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 양상은 계속 되는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여러 많은 분들이 관심사를 보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게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초입이다, 이걸로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까지 있어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북한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최근에 한 이 러시아 파병이 저는 가장 큰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본인들은 너무 절박했죠. 대외 경제 봉쇄도 너무 강도가 높았고, 남한과의 협력 화해 모드로 뭔가 탈출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또 한 번 홍수로 치명상을 입었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들은 나름대로 무기라도 좀 팔아서 급한 불을 좀 꺼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하나 더 있죠. 중국 경제가 옛날 같지 않다 보니까 중국 경제에서 뭔가 수혈받거나 아니면 거길 통해서 자금을 벌어올 수 있는 루트도 옛날 같지가 못했던 거예요. 뭐가 진짜 꽉 막혔네요. 네. 하다못해 중국 내 그 북한 식당 매출도 5분의 1 토막이 났다니. 이게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에다가 무기를 팔려고 한 건데, 중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러시아가 지금 볼모였거든요. 아싸, 얘 전쟁 중이라서 나밖에 없네 이러고 그냥 던지면 사고 던지면 사고, 야, 난 이 가격이 아니면 안 팔어, 이것도 다 들어줄 판도였는데 딴 주머니를 찬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 니네가 이렇게 나와? 나한테 받아먹고. 그래서 북한 근로자들이, 중국 내에서 일하고 있었던 근로자들을 전부 강제 북한으로 송환시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은 안 되겠다 하면서 손절을 쳐버린 거예요. 그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히 던진 게, 러시아 그때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했었잖아요. 북한 가고 베트남 갔잖아요. 베트남하고도 뭐 할 것 같으니까 베트남 두리안 전면 수입 금지. 두리안 안 사겠다고 선언하고, 분명히 러시아랑 거래하는 놈들은 이제 난 거래 얼굴 안 봐 이렇게 한 거예요. 북한은 지금 당장 단돈 5달러나 단돈 한 톤의 석유가 급했어요. 본인들이 ICBM이라든가 이런 거 마지막 허들, 궤도 재진입, 이런 기술 당연히 수혈받으면 빨리 극복하니까. 그래서 러시아랑 손을 잡기로 결정을 했고, 러시아가 결정적으로 원하는 여러 가지를 봤더니 무기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지금 사람이 부족한 거죠. 이것까지 제공해주면 돈 좀 벌겠는데 생각을 한 거고요. 김정은 말고 금정은 밑에 있는 그 수뇌부들은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잖아요. 왜 거의 아버지 뻘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전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는데, 근데 이게 역전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베트남전이에요. 한국이 베트남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군이죠. 한국군을 파병했고, 미국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는 관세 부과하고 한국산 물건이 더 많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로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한국은 그때 오일 쇼크를 좀 쉽게 극복할 수 있었고, 왜냐하면 석유 사와야 되는데 달러 벌어야 되는데 파병해주고 베트남에 군납할 수 있게 되고, 그걸로 우리가 극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방위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완성도가 높아진 거예요. 우리 실전에 투입된 무기와 그렇지 않은 무기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을 다 해보고 얘네가 점핑했다, 그걸 다 알고 있는 참모들이 김정은 옆에 있는 원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생각할 때는 체계나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게 아니고, 쟤들 전쟁 가가지고 번 돈 가지고 저렇게 된 거구나라고, 그거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참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걸로 목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국방과 방위력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그러니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니면 긍정 검토한 사람이. 그래서 간 건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자, 이 다음에 나비 효과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얘네가 진짜 선을 넘었구나. 니네가 이제 요단강을 걷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본때를 보여줘야죠. 그럼 그 본때가 뭐다? 중국이 이제 남한과 손을 잡을 때예요. 아, 반대로? 북한을 가장 흔들 수 있는 제일 좋은 키는 러시아와 북한을 단절시키는 거 지금 급하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한다? 남한하고 중국이 다시 화해 모드로 가면 북한이 우리가 괜히 중국에게 또 고개를 들어서 북한몽을 얘기했네. 북한몽을 거꾸로.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정신 차리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중국과 한국이 냉랭했던 것들 중에서 더 냉랭해질 것들이 일부 완화되거나 아니면 회복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저는 신선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렇게 저렇고 뭐 미국이 이런 얘기 하다 갑자기 중국이 남한한테 좀 뭔가 화해의 제스처. 생각해 보면은 사드 그때 이후로부터 너무 사이가 안 좋아지고 뭐만 하면 다 안 된다고 했던 중국이 조금 뭐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선 한국은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규모 가지고 있는데 그쵸. 본인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완전 탈탈 털려서 이제 수출하기 더 어려웠을 때 작은 니치 마켓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잘 신경 안 썼던 한국 시장도 얼마나 귀해지겠어요. 그럼 한국 시장에 뭐라도 들어가려면 야 한국 그동안 섭섭했지? 나도 너한테 이런 거 섭섭한 거 있었다. 근데 너도 지금 상황 좀 급한 거 같던데 니네 코스피 다시 500선까지 내려왔더라.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이런 부분 화해하자. 너도 사실 지금 북한도 압박도 좀 해야 되잖아.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맞물릴 가능성이 꽤 있어요. 저는 너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게임이든 아니면 엔터든 아니면 뭐 화장품이든 이런 산업을 중국에서 또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회도 있을 텐데 그럼요. 그런 걸 좀 열어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어디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게 다 이제 끝내버리려고 하는 건가요, 이번에?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은 제가 저번에 MBC 100분 토론 나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네타냐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 계속 이게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지 이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지 굉장히 뭐 치밀하고 합리적인 전략 전술 상황에서 지금 전개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치밀하게 하는 건 아니다. 그때 위봉책과 여론 분위기 보면서 야 여기까지 하면 안 되고 한 번 더 뭘 해야겠어 이렇게 돼가는 분위기가 너무 농후해요. 네타냐후 같은 경우도 한 3차례 인질 석방이 거의 다 될 것 같다. 전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 같다라고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가장 큰 것만 3건이 있었어요. 일단 가자지구 폭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마스하고 이제 평화협상 들어가면서 아직까지 인질 석방되지 않은 101명 조만간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국민 여론 확인해 봤더니 그래 인질만 다시 석방돼봐. 너 지금 전쟁 중이니까 우리 네타냐후 너 건드리지 않았는데 너 조사받아야 돼. 도대체 왜 하마스가 반나절 이상 국경을 넘어와서 테러를 자행하고 사람을 학살하고 민간인들을 죽여가는데 군경은 어디서 뭐하고 있었는지 너 사실 규명해야 되고 군 최고 통수권자로 책임져야 된다.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네타냐후 입장에서 야 이거 전쟁 바로 끝나면 나 지금 잘리네. 오히려 감옥 갈 수도 있네.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전쟁 온고잉 가자 해서 더 강도 높게 가고 계속 간 거였어요. 이란까지 한번 어택도 해보고 그래서 좀 이란 본토까지 네가 이렇게 타격하면 분위기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리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인질 101명의 일가 친척 중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은 워낙 해외 많이 사니까 만나서 조만간 석방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그래 너 한번 이제 넌 딱 걸렸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전쟁보다 석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국민 여론이긴 한데 석방에 대해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 있고 휴전에 대한 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자신에 대한 면죄부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또 그 말 또 뒤엎고 헤즈볼라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가장 2000년대 이후 가장 영순위 고민이 우리나라 영순위 고민은 저출산이잖아요. 그만큼 이상이 거긴 물 부족이에요. 이상기후 현상 그것으로 인해서 골란고원이나 헤즈볼라가 상당히 점유하고 있는 그 상수원에 해당되는 그쪽 지역에 그 상수원 위치가 더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그레이존이라고 할 수 있는 골란고원의 상수원을 같이 나눠 쓰는 게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갔으니까 하마스와 레바논에서 이건 우리 물이잖아 하고 끊어버리면 상수원의 20%가 유실돼요. 그래가지고 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 담수 처리해서 그거 쓰기도 하고 또 지난 2007년인가요? 튀르키예에는 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로로 무슨 천연가스 배관처럼 거기서 끌어오는 거를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튀르키예 국민들이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물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지금 그래서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지중해에서 담수 처리한 것과 골란고원 쪽에서 넘어온 상수원을 담아둘 저수 탱크, 담수화 시설 이게 전부 위치가 이 레바논과 접견 지역인 헤즈볼라 왔다 갔다 하는 그쪽 지역이었거든요. 그럼 이걸 디펜스를 하려면 아이언돔이 디펜스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려면 우리로 따지면 DMZ 같이 이 그레이존이 좀 더 넉넉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헤즈볼라가 더 위로 더 올라가야죠. 그래야 뭐 떴다 하더라. 그래서 아이언돔이 딱 시간차로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쫓아내려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게 수건 사업이었는데 저 그것까지 이번에 해냈습니다. 가자지구 하면서 명분이 생겨서 그것까지 제가 국가를 위해서 했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 지지율이 약간 반등했어요. 반등했더니 이거였구나. 국민들이 나의 기대한 게 이거였네. 확실하게 발본색원 하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괜히 근데 이란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 이란 국민들이 그렇게 기분 안 상할 정도의 요지만 카운트 딱딱하고 정유 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유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또 옆에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식으로. 뭐 정유 시설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주유소 하나 터뜨린다든가 뭐 이런 네,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끌어왔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의 손상이 이제는 해결됐다라고 한다는 판단이 들어야 이제 휴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오래 걸리겠네요. 모르겠어요. 또 달라질 수도 있나요? 트럼프가 되고 나면 이제 또 이란과 이슬람 문명권, 이슬람 문명권은 트럼프의 성향 알잖아요. 이란 갑자기 핵협의 파기하고 다시 경제 제재 해버리고 트럼프는 강성이잖아요. 그렇죠. 야, 이스라엘이 드디어 트럼프 등에 없나 보다 하면 안 되니 하마스에 전화하겠죠. 네. 101명 바로 풀어줘. 이제 끝내야 돼. 트럼프 당선됐어. 그러면 바로 석방, 휴전 이런 거 끝낼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트럼프 효과가 이란은 아주 혹독하게 당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의 영향이 또 중동 지역에 어떻게까지 영향을 줄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트럼프 이야기도 하고 중국 이야기도 하고 들어보면 일단은 처음부터 뭐 트럼프는 아메리카 온리 이래버리면 갈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면은 미국이 야 내 거야라고 하는 순간 다른 나라는 나는 뭐야 그러니까 아우성 막 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질서라고 흔히 표현하는 1945년 이후로 브레튼 체제 이후로 2.0 뭐 해가지고 미국이 그동안 주도했던 질서는 이제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 그럼 이제 세계 질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트럼프의 로직은 간단해요. 진짜 100% 우방도 없이 그냥 미국 내에서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할 생각이냐는 아니죠. 그건 아니다. 고립주의는 아니다. 예, 아메리카 온리를 통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건 줄을 서시오예요. 우리 미국에 더 우방이 되도록 다 줄을 서. 네가 제일 앞에 쓴 거야? 넌 내가 좀 또 조금 신경 써볼게. 관세 조금 덜 부과할게. 뭐 더 도와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페널티를 덜 준다는 얘기. 그런 식으로 굉장히 혹독하게 줄을 세우려는 입장인데 그럼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원래는 우리 제3세계 국가들끼리 뭉쳐봅시다. 그렇죠. 유럽, 인도, 뭐 한국, 뭐 일본 뭐 이런 국가들, 뭐 중국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뭐 이런 국가들끼리 한번 좀 해봅시다. 그런 거버넌스 체계가 없죠. 있어도 걱정인 게 다들 미국이 워낙 큰 손 소비 시장이니까 그럼 그거 등지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서로 또 지지고 볶고 가다가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또 하다가 또 불협화음 생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시도조차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서 이렇게 쑥덕쑥덕 모이고 있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이 하는 게 뭐예요? 야, 중동 가서 뭐라도 더 팔아보자. 중앙아시아 가서 뭐라도 팔아보자. 유럽 진출이라도 해보자. 유럽 지네들 살기도 어려운데 지금 그런 상황이 돼서 각자 도생의 세상이 됐다. 여기서 말하는 각자 도생은 각 나라인 거예요. 네, 모든 나라가 자국 중심주의,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섰다. 그건 나라의 입장이고요. 네. 나라들이 각자 알아서 이제 잘 산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알겠는데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너무 그래서 뼈아픈 일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죠. 우리나라의 뭐 우수 인재라고 분류할 수도 있는 석박사 인재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국외를 많이 이탈하는 국가 1등이 한국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99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중 국적을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출장 자주 나가는 편이잖아요. 네네네. 나가서 만나면 너는 그 어느 나라 출신이 그러면 하나로 대답이 안 나온 사람이 요즘 너무 많아요. 어머니가 스페인계라서 내가 어느 나라 여권도 있고 나는 지금은 오늘 여기는 미국 시민권을 가져왔어. 실제 이중 국적자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다? 국적도 이제 선택하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지금 적극 권하고 있는 중심국가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시가총액 1, 2등을 다투는 회사 어디?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CEO 누구? 젠슨 황이 원래 어느 나라 사람? 대만이잖아요. 대만이죠. 한때 미국은 자동차 산업 끝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자동차 산업 시가총액 1등 기업을 다시 만들어주는 사람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그쵸. 원래 어느 나라 사람? 남아공이잖아요. 다 외국인이잖아요.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게 다 외국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민자가 가져다주는 부가가치와 경제적 효과를 미국은 익히 알아요. 그러니 우리 한국인들 얼마나 우술한지 다 알잖아요. 오바마는 오죽하면 한국의 교육제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오죽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타국으로 가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선택을 한 거예요. 가자. 기회의 땅으로. 한국은 기회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여기서 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친기업적인 정책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친기업이 대기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업을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이호석 대표님도 뭐 다른 오퍼튜니티 기회들 많이 있지만 난 이 나이 되니까 내 사업 한번 해봤다 해서 이거 하시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더 많이 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하신 것도 있는 거고 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해 보려고 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중요한 틀인데 이런 분들에게 더 큰 페이버를 주는 것들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씁쓸한 얘기가 나왔는데 각 국가별로 각자 알아서 전략을 잘 짜서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이 뭘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이민 가는 사람이 많다. 네, 안타까운 선택이 너무 있다. 안타까운 이야기고 그런 친구들이 이민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이중 국적을 하려고 하기 전에 그걸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젠슨왕이 됐든 뭐 누가 됐든 훌륭한 사람일수록 우리나라에 더 남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투자의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채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당부의 말씀이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호석 아카데미하고 콜라보가 될 수 있는 저는 어차피 투자는 우리 이호석 대표님이 전문가시고 저는 이제 KDI 같은 뭐 국가기관에서 한 십수년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큰 틀에서 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페이퍼를 저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하나 했어요. 네네네네. 뭐 좀 해보자고 연락들을 주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런 것들은 좀 궁금하신 분들은 볼만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애용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정호 교수님이 새롭게 시작한 내용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